병원 세무조사 막상 걸리면 막막하죠.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한 10군데 중 8군데는 오늘 말씀드릴 항목에서 걸립니다.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우리 병원도 점검 리스트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료실 박 세무주치 로텍스 박준혁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실제 세무조사 때 적발이 많이 되는 항목들만 콕 집어서 왜 걸리는지, 국세청은 이걸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 처방까지 함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출 불일치입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조사 반장님과 조사 반원 2명 정도가 오거든요. 병원에 와서 반장님이 원장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죠. 그 사이에 조사 반원은 화장실 가는 척 하면서 데스크 쪽으로 가서 수납 프로그램 매출 자료를 가져갑니다. 물론 정중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만 판타지라는 프로그램으로 USB 넣고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조금씩 발생되는데요. 이 수납 프로그램의 매출 기준과 세법상 인식하는 매출 기준이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차이를 논리적으로 설명 못하면 조사 첫 단계부터 신뢰를 잃어요. 병의원 전문 세무사는 있지만 병의원 전문 조사관님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매출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이 차이가 발생되는 원인은 진료는 했는데 수납은 나중에 해서 미수금으로 남아있거나 환불금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본인 부담금으로 결제를 했는데 심사평가원에서 삭감을 해서 통장 입금액이 다른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이럴 때 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내역, 그리고 필지 정산서, 입금 통장, 이 모든 내역과 이 수납 프로그램과의 교차 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백데이터를 통해서 이 병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문제인데요. 저희 병원에서 치료 목적으로 진료를 하게 되면 면세입니다. 부가세가 면세인 거죠. 하지만 미용 성형 목적은 부가세가 과세가 됩니다. 치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충치치료나 신경치료는 면세이지만 라미네이트나 미백은 과세가 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묶음 상품처럼 묶어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은 충치치료를 했는데 그 옆에 있는 거는 미백치료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진료가 전체 면세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안분 기준이 불명확해지면 조사관님들은 매출의 10%를 그냥 부가세로 추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원장님들 이 구분 없이 면세를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조사 때는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수가표의 미용 성형 문구의 진료 비율대로 부가세를 과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가족 인건비인데요. 가족 명의로 인건비를 지급했는데 이 인건비 지급 내용에 대해서 실근무가 불분명하거나 업계 대비해서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에 바로 걸립니다. 그 가족이 굉장히 멀리 살거나 다른 직장에 다니고 있는데 이 치과, 이 병원에서 급여를 받고 있다. 조사관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겠죠. 근무 흔적, 업무 보고 시스템, 결제 내역, 이메일, 작업물 등 실제 근거가 서류화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가족들이 일을 도와주는데도 국세청에서는 가공경비라고 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억울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서류를 남겨놓은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리스나 할부금입니다. 의료장비나 인테리어를 한꺼번에 구매하고 소모품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많지만 이렇게 리스나 할부처럼 원금과 이자가 매달 지급되는 스케줄이 형성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문제는 이 원금과 이자가 섞여 있는데 이걸 통째로 비용 처리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리스 상한 스케줄표나 납입 증명서를 통해서 이 원금 항목과 이자 비용 항목을 구분해야 되고 이 이자 비용 항목만 비용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외주비와 프리랜서비입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다 보면 비용이 모자라서 갑자기 컨설팅비 1억 세금 계산서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민번호를 통해서 프리랜서비 갑자기 3천만 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말에 갑자기 비용이 확 들어가다 보면 국세청 입장에서 보기에도 이거 갑자기 경비 처리하기 위해서 넣은 비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용역계약서, 결과물에 대한 내역, 그리고 돈을 지급했던 내역 이런 부분까지 명확히 서류화가 돼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안에서도 업무 범위와 대가, 납기일이 명시된 계약서를 꼭 보관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접대비, 소모품비, 여비교통비 계정인데요. 이 계정은 거의 사적 경비의 무덤입니다. 골프장,
백화점, 호텔, 고급 식당 등 조성아님이 보기에도 뭔가 사적 경비 같은 냄새가 많이 나는 항목들이에요. 특히 저희가 골프장에 갔는데 20만 원을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접대비라고 처리했는데 1인 그린피가 한 20만 원 정도 하니까, 원래 접대를 했다면 상대방의 그린피까지 내주잖아요. 그러면 한 40만 원에서 4명 내주면은 이제 80만 원 정도가 나가야 되는 게 맞는데, 20만 원만 결제돼 있으면 이거 본인이 치료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덜어 있죠. 이 외에도 백화점 물건 구입, 호텔에 가거나 고급 식당에 갔다, 이런 부분들이 사업 관련성이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으면 사적 지출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카드와 사업용 카드를 꼭 구분해서 실적을 좀 의도적으로 남겨 놓으시고, 요새는 AI 경비관리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지출할 때마다 메모사항에 꼭 내역을 남겨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지원금과 세액공제입니다. 지원금 중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지원금이 있고 비과세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데, 이 부분을 몰라서 신고할 때 누락하면은 나중에 조사 때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육아휴직 복귀자가 이번 연도에 있어서 세액공제 1,300만 원 들어갔는데 2년 이내에 이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추징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면 조사 때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세무조사 추징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영상은 나중에 제가 따로 세무조사 파트를 만들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원장님들의 세금을 지켜드리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